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 success란 단어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이죠. 다만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정의도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 성공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누가 원하는 바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스스로 원하는 바이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바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성공은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될 테죠. 자, 오늘로 성공 예감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가 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겨주신 덕분에 그간의 공백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듣던 중에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적이 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공이란 말이 거슬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성공을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으로 써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취직을 하는 것, 우리 큰아이에게는 면허를 따는 게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쫓는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삶과 일의 균형, 워라밸이라든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요즘에 이 말은 과거와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말미에 하는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하는 말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당분간 제 성공의 기준은 이 구호를 대체할 기막힌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는 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찾아갑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심차게 선보인 피에로 쇼핑이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코엑스에 이어서 동대문에 2호점을 낸 건데요. 파격적인 시도로 1030 세대에 적중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표절 논란도 어김없이 불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만물잡화점 피에로 쇼핑 얘기를 먼저 해보겠고요. 이어서 지하철에 있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지금은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공짜로 지하철을 타실 수가 있는데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해보죠. KBS 라디오. 새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두 분 기자분들이 어떤지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훈 기자가 지금 출장 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기센 두 느님 샌드백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맨 먼저 정용진 부회장 얘기를 좀 해보죠. 한마디로 이런 건데요. 유통과 서비스업의 길이 나다.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요. 아니다. 하는 것마다 베끼는 것 같다. 표절왕이다. 이런 논란이 온라인에도 보니까 많이 붙어 있던데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난 게 또 SNS에서 난리가 난 게 피에로 쇼핑이라는 만물 잡화상이 2호점을 열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게 얼마나 화제입니까 우선? 일단 여기가 그 6월에 코엑스점이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하루 평균 10,000명씩 다녀갔고요. 많이 가긴 하군요. 지금 연인원으로 6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유 신기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매출 목표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걸 140% 초과해서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결국 뭐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 동대문점 열었고 또 10월이나 11월에는 강남 한복판에 다시 하나 열겠다. 노년점을. 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급 감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피에로 쇼핑도 아니고 쇼핑이라고 표기를 하던데. 쇼핑이라는 그 액센트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되게 거룩한 거 추구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가성비와 가심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겠다. 이게 당초에 이 가게의 목표예요. 노래도 그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그게 나오던데. 요지경 만물상이 그 이 회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단어잖아요. 네. 그 뭐 흔히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돈키호테라는 비슷한 형태의 가게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제 의견은 좀 다른 게 표절이라는 논란이 무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실 네. 유통업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뭐 표절 아닌 게 있느냐? 표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마트는 테스코랑 비슷하다. 뭐 월마트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현재 어떤 슈퍼 체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브랜드를 포함해서 정용진 네. 씨가 새로 내놓는
업태라든가 브랜드라는 게 사실 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게 많긴 하잖아요. 네, 뭐 사실 저 거의 매주 가고 있는 그 스타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영국의 대규모 쇼핑몰 웨스트필드를 닮았다고 해요. 제가 안 가봐서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 노 브랜드, 저 이름 신박하다 했는데 이게 캐나다 PB의 노 네임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리고 혹시 무인 양품이라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즐겨 가기만 해서 구경만 하는데 일본 브랜드인데. 네. 이마트에 가면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보이는데 거기에는 자주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피에로 쇼핑이 나왔더니 돈키호테네?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왜 정영진은 베끼기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는 정영진의 펀펀한 재미있는 도전이다 그러는데 이제 네티즌들은 뻔뻔한 도전일지도 모르겠다. 도전 아니다. 도전 아니다. 도전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유통업이 아까 박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누가 오리지널이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서로 베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재벌 3세들이 재벌 2세들이 너무 뭔가 이게 재벌 1세들이 했던 창업주가 했던 개척 정신이나 아니면 뭔가 글로벌리 뭔가 나가려는 이런 거 없이 해외에서 잘 되는 거 그냥 돈 내고 들여와서 땅 짓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영진 씨가 하는 사업은 원래 유통업이었고 원래 하던 거 하는 거니까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글로벌리 이렇게 알리바바니 아마존이니 얼마 전 아마존이 1조 달러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AI하고 혁신하고 이러면서 유통의 혁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수 기업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더 한 단계 도약하려는 시도는 없고 중국에 가서 이제 초기에 성공하는 듯 하다가 이제 실패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유통업이 장벽이 있으니까 박 기자한테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왜 이런 기존의 유통 매장들이 있잖아요. 신세계 유통 매장. 있죠.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이렇게 약간 장난기 어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필요한 걸 사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돈키호테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볼 건 많은데 살 건 없더군요. 막상 가면 어른들 반응은 그거예요.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가면 아이고 정신없이 수두룩한데 하나 살 게 없더라. 이게 부모님들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당초에 뭘 팔려고 그러니까 장 보러 가세요. 이런 컨셉으로 만든 가게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보물찾기 같은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데 요거 어디 있지 찾아보는 그런 재미. 그래서 맵을 주는 거거든요. 피에로 쇼핑 가면 삼성동 코엑스점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도를 주죠. 네, 지도를 주고 요걸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를 사실상 겨냥한 그런 마켓이고 2030이라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 무용한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갑의 여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등 쓸모없지만 이것을 사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는 있는데 탕진잼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탕진잼인데 그렇다고 되게 비싼 걸 사들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게 안에 일본 돈키호테도 그렇습니다만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고가의 제품들도 여기 진열을 해놔요. 팔리든 팔리지 않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돌아보면서 간단한 간식거리도 살 수 있으면서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인데 다른 매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좀 중심이 되는 임대 매장, 앵커 테넌트라고도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건 뭐죠? 저는 그런데 이 표절일지언정 표절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벌 2세나 3세들이 원래 좀 되게 자세가 나오는 거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B급 문화에 눈을 돌리는 그런 어떤 안목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자세 나오지 않아도 이런 비즈니스로 새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전 그거는 좀 혁신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고란 기자께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가보질 않아서 일본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지금 네티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걸 벤치마킹했다 혹은 베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경계선에 있겠죠. 좀 베끼면 어떻습니까? 라는 마음인데 제가 이런 반응을 보면서 느낀 게 나는 20, 30대가 아니구나. 느낀 게 정말 가면 왜 이런 게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게는 전혀 저의 소비 패턴과 맞지 않은 그 혼란한 진열, 매장 진열 이걸 압축 진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컨셉이잖아요. 컨셉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진열 때는 물론 원래 소비자 이렇게 손을
위치에 뭔가가 있어야지만 있어야죠. 소비가 네. 편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이도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죠. 네. 원래. 아예 그냥 꼭대기까지 다 채워가지고 막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거기서 들 뭘 정도로. 아까 찾는 재미라고 했는데 네. 저는 정말 옛날 사람인 것이 그런 찾는 재미보다는 빨리 내가 원하는 물건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삐에로 쇼핑 같은 경우는 매장 직원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판매 방식이 이제 먹힌다는 건데 이게 왜 이 정영진 씨가 갖고 왔는지를 봤더니 예. 이 돈키호테라는 곳이 일본이 왜 뭐 20년 불황, 잃어버린 20년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20여 년간 한 번도 적자를 달성한 적이 없이 성장을 해왔다는 그 측면에 본 적이 없군요. 그 측면에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그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죠 보면은 8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5천억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만 한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5%거든요. 네. 유통업체가 5% 영업이익률 굉장한 갖고 간다. 거죠. 괜찮은 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갖고 왔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아직 뭐 1호점 열렸으니까 갈림길에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이 아까 매출 목표를 140% 달성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다녀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소박했던 건가요? 매출 목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를 거기서 썼는지 그러니까 네. 수익이 얼마를 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 갖고 돈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강남 그 코엑스를 이제 이마트가 인수를 하면서 그 상권을 지금 스타필드로 개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여기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제를 네. 만들어서 네.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별마당 도서관 같은 역할이 아니냐. 거기는 뭐 돈을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시도를 내수시장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 좀 더 큰 꿈을 품을 수는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 돈키호테처럼 실제로 계속 장기적인 추세로 갈 거냐, 이 B급 감성의 매장이 그리고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사실 좀 어려울 때 반짝 인기로 끝날 네.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통업체의 트렌드와도 네. 관련해서 박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당분간 간다고 봐요.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한정돼 있는 젊은 세대가 특히 동대문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유동인구 특성을 고려해서 새벽까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인들 2030 세대의 주머니는 가볍지만 뭔가 재미있고 자극을 원하는 그런 세대를 겨냥한 거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거기 그 외국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게 해서 쇼핑도 신압으로 하다 보면 이 돈이 이만큼 텍스 리펀드 받아야 될 만큼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텍스 리펀드 코너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쇼핑에 익숙하게 해서 그 나라에 이 가게를 전국적으로 진출시키는 게 목표라고 해요. 동남아 상권을 겨냥을 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동남아로 가긴 갈 거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동남아로 호랑이죠? 이제 네. 가는 거는 나중에 문제인데 이 돈키호테가 28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렸다고 하는데 돈키호테는 그 타겟층이 명확해요. 외국인 관광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돈키호테에 들르면 그 일본에서 파는 그 약간 자잘자잘한 약간 네. 신기한 것들 그런 신기한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거기는 안약 사왔어요. 안약. 예, 그런 컨셉인데 지금 뭐 동대문점은 이제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 코엑스점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 2030이라고 하는데 반짝여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이미 이제 뭐 일부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이미 접객 인원이 많이 줄었다.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라고 하죠. 아, 처음보다 덜 신기하다. 네, 그렇게 됐다. 한 번 가보고 이게 원래 한 번 가보고 해서 에이 더 갈 듯 아니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겟 독자층을 그래서 아예 타겟층을 외국인으로 맞춰라라는 이제 뭐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나왔듯이 이 경우도 워낙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매장이니까 주변 상권 그러니까 그 스타필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또 그걸 벗어난 상권에는 네.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런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으네요. 이런 점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재벌 3, 4세들이 뭐 2, 3세들이 외식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업에 뛰어드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그 제가 아는 어떤 그룹 후계자도 호텔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호텔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좋은데 많이 다니면서 잡았을 어려서부터 텐데. 돈 걱정 없이 네, 썼으니까 네. 잘 알겠죠. 네. 근데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경제가 과연 온전하고 온전하진 바람직한 않죠. 거냐?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그래서 재벌 3세들은 그냥 하시고 싶은 거 하셔라. 다만 원래 본업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본인은 지금 자기가 지분에 하고 대한 싶은 배당만 그렇죠. 받아라. 직업의 어떤 자아 실현으로서의 네, 네. 기능. 네.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그 오너일가의 여성 또 후계자들은 보니까 다 이런 거 빵집, 하시죠. 빵집, 네. 꽃집.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거 많이 못하게 했는데 네. 그 못하게 했더니 다른 대기업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중견기업에 넘어가는 네. 경우가 많죠. 펀펀한 도전인지 뻔뻔한 도전인지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렇게만 하는 게 꼭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그 되게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정영진 씨가 유통업의 미래는 네. 시장 점유율인 마켓 쉐어보다 소비자의 일상을 점유하는 라이프 쉐어를 높이는 데 달려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멋지네요. 말이잖아요. 예, 예. 이런 멋진 말은 해외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유통 시장에서 내가 좀 한번 승부를 보겠다. 라면서 하셔야지 국내 시장만 가지고 라이프 쉐어 말씀하시는 쉐어 거는 자체가 좁은데 네. 그 안에서 네, 좀 멀리 알겠습니다.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성공회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9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8588번님 정용진 씨 스타필드 베낀 거든 뭐 창조든 좋은 시도이고 욕하는 건 배 아파서 그런 거죠. 네, 좀 배도 아픕니다. 대기업이 하면 뺏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하는 문자도 있고요. 1814번님은 3류는 훔치는 거고 2류는 뺏기는 거고 1류는 창조하는 겁니다 해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갈리고 있군요. 자, 지하철 무임승차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65세 이상은 지금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지하철이 적자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죠. 박 기자, 고 기자 누가 답하셔도 좋은데 승객 태울수록 서울 지하철이 적자다 하는 기사가 나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100명이 타든 50명이 타든 그 물론 지하철은 가야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건 사실은 이 경영 실패 혹은 경영 적자에 대한 책임을 노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화살바지로. 지하철 쪽 입장도 네. 제가 잠깐 여기서 대변하지 않으면 네.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더군요. 이제 한 사람당 한 500원 가까이 손해본다. 네. 수송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 비용. 그게 한 이게 1,440원. 1,440원, 네. 41원, 그리고 평균 운임이 947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분들한테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한 사람 태울 때마다 500원씩 손해를 본다. 이게 그쪽 논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무임승차 탓입니까? 이게 사실 네. 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이게 무임 손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생긴 손실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좀 아쉬운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들 저거 공짜로 안 타고 받았더라면. 돈 받았더라면 어르신들한테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받았더라면 하는 이게 건데. 이게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거지. 만약에 이건 받지 못한 요금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정도 들어왔을 거라는 기회 거지. 비용 개념으로 가정이죠. 설명하는 거다. 가정. 만약에 네. 이걸 만약 돈을 내고 타신다고 하면 이 정도로 많이 승차가 됐을까, 승차이 됐을까, 그 부분도 다른 문제거든요. 예, 고란 기자 그러니까 얘기했고, 예. 지하철 적자를 무임 승차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인건비, 전력비 이런 그 네. 비용 측면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무임 손실이 실제로 일어난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에 반영도 안 되고 그럼요.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적자를 일종의 뭔가 정당화, 탓해야 될 네, 뭐 대상이 것을 찾았다. 아니다. 그런데 박연미 기자 이런 건 네. 있잖아요. 지금 쭉 보니까 한 3년 만에 무임승차자 비율이 많이 늘긴 했더군요. 14%에서 15% 가까이 갔는데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5명. 15명인가요? 네. 아유, 많군요.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건데. 늘어난 게 네. 사실 그냥
노인 인구가 늘어난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늘어난 거긴 사실은 한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하철 운임을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양껏 못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끼어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의 경우에는 지하철 운임을 선정하는 그 과정부터 굉장히 진통을 겪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얼마나 얼마 이상은 받아야 적자를 안 본다 이런 논란이 항상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운임이 그 실제 시장 원가보다 다소 좀 저렴하게 매겨지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이 무임승차가 시작됐을 때보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80년인데 이 당시가 이제 평균 수명이 66세였는데 지금은 보통 뭐 80세도 80세고 그렇죠. 조만간에 이제 100세 시대가 네.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연금에 매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나랑 비슷하다는 얘기인데요. 맨 처음에 공무원 연금 도입했던 60년대 1960년에는 우리가 58세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지금 100세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 너무 오래 타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여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이걸 누구의 책임이냐 혹은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 아, 저 공짜로 타는 사람들 때문에 더 그래 이런 얘기가 이제 비집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분들이 타든 타지 않든 이 지하철을 운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 타든 50명이 타든 여기 운영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 기자는 그러면 연령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니까? 순차적으로 뭐 한 5년에 한 살, 10년에 한 살 이런 식으로 그 노인이라는 기준점을 좀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못하죠.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건 못할 것 같고요. 반면에 다만 우리가 좀 접점을 일단 찾아보자면 예. 노인들이 공연하게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약간 그 타협할 시간을 벌어보자면 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네네네.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좀 자제하는. 유예하는 그때는 유예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혹은 아니면 한 달에 횟수를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잡한 시간에 노인이 많아서 심지어 저분들을 요금도 안 낸다면서 이런 미워하는 그런 여론이 확산하지 그러니까 않도록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진다는 그렇죠. 뜻이 그거죠. 그러면서 타협할 시간 좀 벌어주는 그런 접점은 좀 경춘선이 아주 봐야 될 것 대표적이던데 같아요. 보니까 네. 이 저 학교 가는 대학생들이 이때 몰려든 그 어르신들 때문에 노인분들의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아주 그 사시 갈등이 눈으로 좀 보는 거죠. 그렇죠. 네. 필수 소풍 코스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또 섭섭한 게 섭섭하시죠. 아니 그냥 하루 10,000원 정도를 들고 춘천이나 천안에 가서 이제 약간 돌아오시는 게 낙인데 노인 복지 차원에서 네. 이걸 봐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볼 수도 뭐 있는 그렇게 건데.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교통 약자를 네. 배려한 차원에서 무임승차가 있는 건데 예. 이걸 자꾸 비용 개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노인들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뭐 일단 아까 그 인구 구조 말씀드리면서 한 게 80년에 65세 이상 농구가 노인 인구가 전체의 3.9%였거든요. 네. 지금은 14%예요. 8년 후에는 21%인데 이렇게 되면 65세가 과연 노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단계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한노인회 같은 이런 그 단체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본인들께서도 이제 인식하고 계시죠. 65세는 좀 너무한 것 같다. 이제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 같다는 그 의견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그 문제를 못 풀면 그걸 높이는 걸 네네. 무임승차 기준선을 높이는 걸 정치인이 못 풀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마 어려울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이 네네. 고조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지금도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매년 적자폭이 누적되는데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럼 예컨대 서울이다 하면 서울시가 메워야 하느냐 국세로 그 부분도 메워야 남아있죠. 하느냐. 이런 논란이 왜 나오냐면 일단 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적자라는 걸 국세로 메운다. 여기에 반대한 여론이 있어요. 네네. 지하철 없는 동네에서는 맞아요. 그 돈이 네. 국세로
지자체로 쓰이는 걸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노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보면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어요. 갈등은 사실 그 나이를 높이냐 마냐 이거보다는 지금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사실 구조입니다. 서로 떠미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렇죠. 논리 중에 하나인데 떠밀리죠. 사실 그래요. 이게 무임승차라는 게 그 노인 인구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반대로 이분들이 그저 지하철을 타고 좀 나들이를 함으로써 그래도 우울증이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지 못하게 하자 이거는 아니고요. 혼잡 시간대는 좀 피하도록 하자 해서 공연한 세대 갈등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정치인들이 해 나가야 되는 문제죠. 이건. 그런데 이제 그 혼잡 시간대를 피하도록 하자 이거를 뭔가 딱 규칙이나 아니면 뭔가 법처럼 약간 제도처럼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노인분들 중에서도 아니 내가 그 시간에 꼭 움직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또 제도화 시킨다면 그것도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또 이제 화가 나실 수도 그리고 있으니까. 지하철 무임수송에 드는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92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까 나들이도 해서 뭐 건강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면서 나오는 경제적 편익이 2,362억 원이거든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의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지출해야 되는 의료비 같은 걸 다만 이제 손실이 워낙 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깊어져서 9월 10일에 보니까 도시철도 지속 가능성 셈이라는 것도 열리더군요. 저희도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입장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 얘기는 글쎄 어쨌든 보완책이 필요하고 그걸 정치인들이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오늘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